여러분 반갑습니다. 뉴스 매거진의 선택 2024 미국 대선의 결과와 승패 분석, 향후 전망까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 시민운동가이자 시사평론가인 KA보이스의 손식 대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네. 카말라 해리스 후보와 초박빙을 이루는 듯 했지만 막상 개표를 하고 나니 좀 분위기는 달랐죠. 네. 선거 중반부터 경합주 두 곳을 따내면서 승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538명 선거인단 중 과반이 넘는 291명 이상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항상 이제 초기부터 여론조사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지적은 했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그렇죠. 또 틀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경기가 어떻게 쉽게 끝나버렸고, 말하자면 어떻게 본다면 공화당의 바람, 레드 웨이브가 온 선거가 아니었나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승기를 강하게 잡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일단 경합주에서도 지금 박빙을 이루고 있다라고 나왔었는데 실제 열어봤을 때는 전혀 다르게 나온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아무래도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나중에 밀어붙이기 시작한 이제 트럼프 후보는 파시스트다, 이런 데모크라시에 대한 위협이다, 이런 논리들이 상대적으로 먹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승패 요인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네.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네, 많은 언론의 예상과 여론조사를 말씀하셨듯이 뒤엎고 트럼프는 개표 중반부터 앞서 나가면서 경합주들을 휩쓸었습니다. 승리에 어떤 요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가장 큰 요인은 경제라고 합니다. 네. 일단 미국에서 어떤 대선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 얘기할 때 항상 경제를 얘기했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분석을 해본다면 경제가 큰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현재 바이든 정부의 경제 지표상으로는 경제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면 9월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2.1%로 네. 완만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인플레이션도 안정이 됐고, 네. 실업률도 4.1% 정도면 안정돼 있고, GDP 성장도 2%대 성장을 하고 있고요. 컨슈머 컨피던스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경제 지표상으로는 경제가 좋지만 실제 일반 국민들은 느끼는 경제 체감 지수는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매우 낮다고 봐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집값은 공공행진을 해서 사실 집을 산다는 것은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가장 일반인들이 크게 느끼는 건 물가. 시장 보러 나갔을 때 느끼는 그 압박감이 가장 크게 작용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실망감, 그렇죠. 그래서 경제에 대한 위기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 후보를 강하게 뽑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와 더불어서 표심의 이동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네.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게 소수계 아니겠습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처음에 이제 저희가 선거 전에도 얘기했던 것이 유색 인종들의 젊은 세대, 네. 20대에서 40대 요 사이가 트럼프 지지자가 늘고 있다. 특히 남자, 그렇죠. 이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선거에 비해서 트럼프 후보의 지지도가 우리 흑인 유권자들 그리고 라티노 유권자들 사이에서 크게 증가하면서 이제 전체 판세로 봤을 때는 트럼프 후보는 자신의 지지층을 강고하게 하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러한 유색 인종들 그리고 시골 지역에서의 새로운 유권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상승 효과를 받으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어제 MBC 출구 조사에 따르면 라틴계에서요. 4년 전 선거에서는 바이든이 65%, 그다음에 트럼프가 32% 차지했는데 이번엔 라틴계에서 트럼프가 45%, 해리스 53%, 불과 8%포인트 차이였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아닐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바이든이 승리할 수 있었던, 아니 그 전에 사실 오바마가 집권할 수 있었던 그 코올리션, 유권자들의 연합이죠. 그래서 이민자들에게 연합, 그리고 흑인 유권자들, 그리고 진보적인 성향 백인들, 이렇게 모든 게 합쳐서 이제 오바마의 승리를 이끌어내고 바이든의 승리를 이끌어냈던 그 연합이 어떻게 본다면 균열이 같다고 봐야 됩니다. 흥미로운 게 민주당은 집토끼를 잃어버렸고 네. 공화당은 오히려 외연 확장을 해서
과거에 자기들이 노리지 못했던 표심을 사로잡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와 더불어서 또 이민 이슈도 트럼프 승리의 요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맞습니다. 이제 이민 이슈는 사실 뭐 2016년부터 우리 트럼프가 강하게 내밀었던 그런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부 지역에서의 이제 소위 말해서 밀려드는 그렇죠. 난민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이 부분을 집중 공략을 했었고 이 부분을 근거로 사실 자신의 어떤 강력한 지지자를 만들어냈었는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실 이 부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바이든 지지층 내부에서도 이민 문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좀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트럼프 후보 지지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서 기독교 보수층을 확실하게 잡은 계기가 되는 또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에서 생존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신이 내린 선택된 리더가 아닌가라는 그런 또 시각도 많이 좀 자리 잡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 후보가 그런 대중들의 흐름 그리고 그다음 언론의 흐름 이런 부분들을 상대적으로 잘 읽으면서 어떻게 본다면 이제 사실 굉장히 드문 케이스잖아요. 그렇게 행동한 거, 사법적으로 기소된 것, 그리고 인종차별적, 성차별적 발언들을 쏟아내는 것 이런 모든 것을 뚫고 대통령에 당선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또 다른 트럼프 후보만의 어떤 능력 그 부분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해리스의 선거운동과 또 그 패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7월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고서 3개월간의 선거운동을 한 것 치고선 굉장히 좋은 결과가 아닐 수 없는데 그렇지만 궁극적인 결과는 고배였습니다. 네, 그렇죠. 선거는 이기고 봐야 되죠. 맞습니다. 해리스가 패배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가장 큰 거는 바이든 후보와의 차별성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선을 좀 강하게 긋고 본인이 당선됐을 때 본인이 어떤 차별적인 정책들을 보여줄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좀 강력하게 보여주면서 나는 뭔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부분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좀 실패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일반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바이든 대통령과 다를 게 없다. 그렇게 된다면 그냥 연장에 불과하지 않는가. 그래서 변화를 원하는 유권자들을 좀 실망시킨 데 패인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낙태권 등 이슈를 통해서 여성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했지만 그것도 상당수가 대도시와 서버브. 네. 반면 rural area, 교외 지역과 시골에 있는 많은 여성들의 유권자의 표심은 움직이지 못한 것으로 또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이제 결과상으로는 이 낙태권 문제가 이 대선 결과를 뒤집을 만한 변수가 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낙태권을 낙태 금지 법안을 막기 위해서 주별로 사실 주민 투표가 실시된 곳에서 대부분의 주들이 남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낙태권 보호 쪽을 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후보를 뽑을 때는 다르게 투표를 한 거죠. 그래서 낙태권 그 문제만으로는 대통령 선거 결과 역전을 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고. 그렇죠. 윤리적인 이슈보다는 지금 당장의 경제, 먹고 사는 이른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그렇죠.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트럼프가 내년에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면 어떤 정책을 펼치게 될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예상하십니까? 일단 뭐 이민자 정책에 대해서는 디포테이션을 실시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부분이 이 디포테이션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 의회에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그리고 이 부분을 실행해 나갈지는 이제 그때가 봐야 되겠지만. 근데 관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대규모 디포테이션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고 비용 문제 또한 그 노동력이 필요한 산업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하지는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쪽에서 트럼프 이제 준비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아 나갈지 실제로 디포테이션 하려면 그 인력을 어디서 보충할 건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관세 문제. 이 부분은 이제 다른 나라들, 해외 국가들을 걱정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이 물론 트럼프 후보가 후보 시절에 말했던 만큼
높게 설정되지는 않겠지만 뭐 협상을 해 나가겠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건 확실하다고 봅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60%까지 그렇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설마 60%까지는 가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20% 30% 이대는 얘기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일단 그런 중국과 거래를 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역을 하는 한인 그렇죠. 업주들에게도 좀 크게 관심사로 작용하고 있죠. 굉장히 그건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일단 금융업계 이런 기업들에게는 대기업들에게는 일단 우호적인 세금 감면 조치가 진행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실시했던 어떤 세금 감면 정책들이 대부분 2025년 만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리뉴얼이 될 게 확실해지고 있는 거죠. 네, 친기업적인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하죠. 네, 세계 질서 또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또 가자 지구에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번에 이제 선거 결과를 보면서 이제 공화당 쪽에서 낸 성명 중에 포인트아웃한 문제점, 바이든 정부의 문제점 하나를 뽑는 것 중에 하나가 세계 리더로서의 미국의 지위를 상실했다 이 부분을 공격하고 나온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트럼프는 이제 집권을 하게 된다면 좀 더 강한 미국,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리해 나가겠다. 그래서 뭐 가자 전쟁도 1월이면 끝낼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했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24시간 안에 끝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런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조정이 될지는 하지만 일단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일단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한편 우리의 모국인 한국도 안보와 경제에 있어서 큰 부담을 또 안게 됐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일단 방위 문제도 당연히 협상 얘기가 나오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일단 그 반도체 지원 법안, 소위 말한 칩 법안에 의해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대규모 지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렇죠. 네. 저희 가깝게는 인디아나에 우리 SK 배터리 이게 들어오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본다면 조금 조정이 될, 그걸 완전히 폐기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재조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한국은 부자 나라로 언급하면서 연 100억 달러로 한미 방위금 분담금을 인상할 것이라는 공언을 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전개될지 또 주목됩니다. 자,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도 이슈로 대두되고 있죠. 셀프 사면이 가능할까요? 얘기하신 대로 두 개는 주 케이스고요. 네. 두 개는 연방 케이스입니다. 조지아와 뉴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에서 결정이 되는 거는 대통령이 사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연방 케이스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강하게 법무부를 움직이고 그에 따른 어떤 논리를 개발해내고 이런다면 실제는 사실 현재 법상으로는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어떤 조정이 되면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법부를 장악할 테고요. 네. 그리고 즉시 특검을 해고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연방의원 선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100명 상원 의원 중 3분의 1을 뽑는 상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4년 만에 상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큰 일이죠. 그래서 일단 상원을 장악하게 된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에서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그런 주요 자리들을 맞습니다. 쉽게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펴나가는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뭐 하원도 사실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상하원 양원을 장악하고 백악관을 장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길이 탄탄대로가 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스팔트를 깔아주는 격이 되겠죠. 네. 네. 그와 더불어서 우리 한인들에게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네. 이거 쾌거가 아닐 수 없는데요. 바로 앤디 김 뉴저지주 연방 하원 의원이 뉴저지주의 상원 의원이 됐습니다. 네. 이건 정말 경사스러운 일이고요. 우리 미주 한인 커뮤니티의 어떤 새로운 자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연방 상원 의원은 진짜 임기도 6년이고 그리고 주에서 2명뿐이기 때문에 어떤 상당히 권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앤디 김
의원은 연방 하원 의원으로서도 우리 한인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일을 많이 해온 의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근거로 이제 연방 상원에 가서 더욱더 활동 무대를 넓힌다라면 우리 한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민주공화 양측에 정말 많이 있었던 선거였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트럼프 후보는 암살 시도에서 생존했고요. 네. 민주당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또 그 후보 지위를 승계하는 상황도 펼쳐졌습니다. 이 초박빙으로 인식됐던 선거에서 표심의 이동도 인상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손 대표님께서는 이번 선거에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이제 느꼈던 것들은 우리 미국 사회가 우리 한인으로서 이민자로서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본다거나 어떤 영상 매체를 통해서 본 것과 보다는 좀 더 이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부분이 있구나 하는 부분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민 문제도 그렇고 어떤 낙태권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저희가 봤던 것보다는 보수적 성향으로 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느꼈고요. 그 다음에 또 느꼈던 것은 민주당에서 정말 심각한 고민과 각성이 있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이든 후보가 재선에 도전한다는 것도 처음 나왔을 때부터 그것은 제가 잘못된 판단이었다라고 보고요. 어떻게 본다면 바이든 대통령 당시 중간 선거죠. 2022년 때 공화당 바람이 불 것이다라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그 바람이 약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뭔가 좀 판단 미스를 한 게 아닌가. 여론의 흐름, 국민들의 흐름을 읽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좀 민주당으로서는 좀 큰 각성 이런 부분에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첨예하게 양극화된 현재 미국에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저희는 더욱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